안녕하세요. 올해로 84세가 된 여성입니다. 썰밤 채널에 사연을 많이 듣고 있었는데 불면증이 있는 저는 늦은 밤에 사연을 들으며 밤을 지새우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도 제 사연을 전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 동사무소에서 하는 컴퓨터 수업을 들게 되었고 그렇게 글을 쓰는 것도 가능해졌답니다. 전화로 전할 사연은 아들과 며느리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제 입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정말로 개막장인 사건입니다. 80년이 넘는 삶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인 이 사건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럽고 궁금해하실 것 같죠? 그러면 꼭 제 이야기를 꼭 들어주세요. 들으라고요? 바로 시작할게요. 저는 결혼을 늦게 했어요. 47살 나이에 남편을 만나 100년 가약을 맺게 됐어요. 둘 다 초혼이고 일하고 먹고 사느라 바빠서 때를 놓친 탓에 40대 후반에야 가정을 꾸렸어요. 우리 부부는 나이도 많고 가능성이 낮아서 이세를 기대하지 않기로 했어요. 내일 모레 50인이 임신하는 건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했죠. 그런데 그건 우리 개인적인 판단이었어요. 48살 겨울에 아들을 임신하게 되었죠. 병원에서도 놀랐고 양가, 식구, 지인들 모두 놀라며 기적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저도 이렇게 늦은 나이에 자식을 가지게 됐는데요. 됐다는 사실에 눈물이 나도록 기뻐했습니다. 병원에서 무조건 조심해야 한다는 말에 따라 직장을 그만두었어요. 남편이 가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테니 저는 집에서 휴식과 태교에만 초점을 맞추라고 했죠. 그래서 10달 동안 조심하며 태교를 하고 이후에 49배 더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어요. 늦둥이가 태어나자 저희 부부뿐만 아니라 양가 부모님과 친척들도 아들을 엄청나게 예쁘게 여겼습니다. 어디를 가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란 아들을 품고 있는 엄마로서 정말로 행복했어요. 그러나 그 무한한 사랑을 받으면서 자란 아들은 유년기에 가끔씩 버릇없는 행동을 보였어요. 어른들에게 반말을 하거나 주먹을 하던 것도 있죠. 휘두르기도 했었습니다. 남편은 애인데 그렇게 행동하는 거라고 말했지만 저는 다르게 가르쳤습니다. 엄하고 무섭게 혼내고 잘못된 것은 똑바로 알려주었죠. 그래서 어릴 때 아들은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래도 아이가 탈선하지 않게 바르게 자라서 제가 아주 잘했다고 여겼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며 양과 부모님이 차례대로 돌아가셨고 저 또한 나이가 들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80의 나이가 되었어요. 아들은 30 초반이 되었는데 자신의 밥벌이를 하고 똑똑한 머리로 회사까지 찾아갔습니다. 큰 자본을 들이지 않고 젊은 사람들이 하는 스타트업이라고 하던데 부모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사무실을 차리고 사업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저와 남편은 아들이 무슨 사업을 하는지 설명을 들었지만 사실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컴퓨터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것만 알았죠. 아들은 직원 한 명 없이 혼자 시작했는데 1년 만에 사무실을 10배나 큰 곳으로 옮기고 직원들을 여러 명 고용한 오너가 되었습니다. 제가 훈육하면서 키웠지만 온실 속의 화초처럼 성장한 아들이 혼자서도 일을 잘하는지 의심했는데 괜한 걱정이었어요. 시간이 좀 지나자마자 4살이 더 많은 아들은 기술과 창업 정신으로 사업을 번창하게 했어요. 남편이 노화로 세상을 떠났어요. 특별한 지병이 있는 건 아니었고 잠을 자다가 심장마비로 떠났답니다. 새벽에 남편이 이상해서 불을 켜고 얼굴을 봤는데 미소 짓는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갔더라고요. 그이나 저나 나이가 많았으니 세상을 떠나는 걸 진작부터 예상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던 터라 남편이 죽음이 큰 충격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의 영정사진 앞에서 아들이 장가가서 자식을 낳고 사는 걸 보고 옆으로 가겠다고 했어요. 조금만 기다리면 볼 수 있으니까 괜히 보채지 말라고 일러줬죠. 그렇게 남편을 떠나보내자 아들 녀석이 결혼하고 싶은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더군요. 조금만 더 빨리 데려왔으면 좋았을 텐데 많이 아쉬웠죠. 아들 A는 얼굴이 참하고 예뻤습니다. 성격도 곰살 같고 밝았습니다. 직업이 간호조무사라고 했지만 저에게는 직업 같은 것은 상관없었어요. 제 아들이 진정 사랑하는 여자라면 누구라도 허락해 줬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 결혼하고 승낙했고
결혼일을 잡았어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늙은이가 언제 갈지 모르니 하루 빨리 서두르라 고 했죠. 그래서 일주일 만에 사돈 부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모두 너무 젊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결혼했을 당시 나이인 40대 후반으로 보였어요. 실제 나이는 더 많겠지만 저와 겉모습이 크게 차이나서 주눅이 살짝 들기도 했습니다. 이윽고 악수를 하며 인사를 나누는데 안사돈이 저를 보며 눈웃음을 지으면서 말했습니다. 아, 할머님이시구나. 김서방 부모님은 나중에 오시는 건가요? 할머님이 올 것입니다. 늦둥이를 봐서 나이가 좀 있지요. 어머, 죄송해요. 아, 제가 큰 실수를 했어요. 제 딸이 사돈 이야기는 하나도 해준 적이 없어서 몰랐어요. 아요, 그래요. 괜찮습니다. 모르시고 착각하신 거니 이해합니다. 제가 나이 50이 되기 전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80대 노인입니다. 아유, 사돈이라도 조금 놀랐지만 나이가 무슨 상관이겠어요.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20년 더 살 텐데 너무 나이 들었다고 하지 마세요. 만약에 애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20살이 되면 사돈은 100살이 넘는 거예요. 와, 완전 증조할머니 뻘이네요. 이거 정말 재밌다. 안 써도 되는 며느리와 달리 생각 없이 말을 잘 하는 거라고요. 저는 그냥 젊은 사람이 농담하는구나 하고 넘겼어요. 웃으면서 넘어갔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자식들의 결혼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사돈 측에서 강남의 아파트를 요구했어요. 사돈이 우리 딸은 어디 가서 빠지지 않는 외모임이야 하고 아시나요? 만나달라고 주유소는 남자도 한 트럭은 넘는다고 하셨네요. 사자들도 여럿 있었지만 모두 버리고 사돈 아드님을 선택했어요. 사돈 탄도지 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딸이 살 신혼집으로 강남 아파트를 원해요. 네, 강남 아파트예요. 제가 그 정도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 아닌데요. 아들도 사업하고 있는데 돈이 묶여 있어서 바로 큰 돈을 먹을 수 없겠죠. 아유, 사돈, 왜 강남은 너무 비싸니까요? 다른 곳은 안 돼요. 그러자 사돈, 부부는 물론이고 며느리도 역시 강남에서 살아야겠다고 말했어요. 돈을 밝히는 사람들인 것 같았어요. 마음이 싱숭생숭했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요즘 며느리들은 다 눈이 높아서 어느 정도 맞춰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강남에 누구들 것을 살려고 하는 건데 나의 모은 돈과 남편이 보험금으로 합치면 강남에 한 채 아파트 정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나는 내 모든 재산을 강남의 아파트를 계약하였고 며느리와 사돈들이 혼잠을 들었습니다. 모자라게 된다면 어떡하지 걱정했지만 아주 비싼 물건들로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결국 결혼식을 하고 나는 30년 넘게 살았던 집에서 아들을 며느리에게 보내주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빨리 결혼하길 바랬지만 막상 보내고 나니 가슴이 먹먹했어요. 늦간 아들이니 허전한 마음이 참 괴로웠어요. 며느리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당분간은 아들이 먹을 반찬을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핑계로 아들의 얼굴을 한 번 더 보고 싶었기에요. 며느리는 전업주부였기 때문에 집안에 항상 계시고 어쩔 수 없이 마주칠 수밖에 없었지요. 초인종을 누르자 며느리가 현관문을 열어주었고 다행히도 밝은 얼굴로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어머님, 우리 신혼집에 어떤 이유로 오셨는지 잘 오셨어요. 얼른 들어와서 식사부터 하세요. 이 늙은이가 신혼집에 눈치 없이 와서 미안하구나 생각했어요. 다들 좋아하는 반찬과 새애기, 너무 좋아하시는 꼬막 무침도 준비해왔습니다. 우와, 꼬막 무침이야. 안 그래도 꼬막이 땡기는 참이었는데 잘 먹겠습니다. 됐어요. 어머님, 반찬에 밥 함께 먹을래요? 아까 저녁을 먹었는데 어머님의 정성이 넘치어서 또 한 번 먹고 싶네요. 우리 며느리는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는 재주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고맙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살갑게 대해주었고 제가 신혼집에 자주 와도 괜찮다고 말해주셨어요. 그 말을 믿어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늙어서 몸이 힘들어질 때까지는 아들의 얼굴도 보고 반찬을 실컷 해드리기로 했어요. 아들은 착하고 고운 녀석이라서 항상 떠날 때 포근하게 안아주며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을 해줬어요. 아들이 태어난 이후로 들어온 평생 첫 말이었습니다. 가랑이와 들었을 때 눈물과 콧물이 나서 아들의 신혼집에 주당 1시간씩 가서 반찬을 주고 상태를 확인하고 돌아오는 것을 일주일에 몇 번씩 하다가 한 달 뒤에는 한 달에 한 번씩만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노인 내가 아들의 일에 방해가 되는 것 같아서 서서히 멀어지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사업이 바쁘면서 신혼집에 가면 며느리와 더 자주 시간을 보내고 찾아오는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자주 가면 접근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는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욱 친근하고 사랑스럽게 대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 오셨네요. 항상 다투어서 미안해요. 정말 죽겠어요. 요리 솜씨가 있으면 뭐든 해드릴 텐데 아직 제가 해본 음식이 있네요. 맛이 없어서 선뜻 드리지 못하겠어요. 요한이 너한테 밥 해달라고 오는 것도 아닌데 무슨 그런 말을 하니? 그리고 요즘 젊은 여자들 중에 요리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세아야, 괜히 부담 갖지 말아라. 너한테 그런 거 바라지 않으니까. 우리 어머님은 마음이 엄청 젊으세요. 어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가씨 같아요? 혹시 어머님은 80대 아줌마의 탈을 쓴 아가씨인가요? 아니에요. 어디 보세요? 제가 탈 벗겨 볼 테니까. 아, 이거, 녀석, 이래서 내가 널 예뻐하는 게 다야. 말 한마디를 해도 예쁘고 재밌게 잘해주니 너만 보면 그 뭐냐. 웃음 바이러스가 크게 전염되어서 생일을 깔깔거리며 웃게 된다고 정말요? 그럼 어머님은 며느리를 잘 키워주셔서 맞죠? 아유, 그럼 두 말한다면 바쁘시겠죠. 며느리 칭찬을 연거푸하던 중 한 가지 부탁이 있다고 하더군요. 어머님, 저 한 가지 말씀 드릴 게 있는데 들어주실래요? 우리 예쁜 며느리가 하는 말은 모두 들어줘야죠. 너는 똥도 아까운 아이야.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머님, 제 이 한 가지 요청이 있는데 듣고 계시겠어요? 경제적인 권한을 제게 넘겨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요. 오빠에게서 생활비를 받으면서 지내니까 재미없어요. 집에서 살림만 하는 것보다 재테크도 하고 싶어요. 돈을 벌면서 살고 싶다고요. 경제적인 문제는 너희 두 사람이 결정할 일이지. 내가 관여할 필요는 없겠지. 아직까지 경제적 결정을 내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인가 봐. 나 좀 기다려 줄 수 있겠니? 어머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여자끼리라서 서로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섭섭하네요. 돌아진 며느리가 이 모리처럼 내밀며 다시 경제적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주길 요청했어요. 하지만 제 아들이 그렇게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겠지? 참고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신혼집에서 나와 생각을 정리해 보았는데 아들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것과 경제적 권한을 넘겨주지 않은 것은 제 교육 때문인 것 같았어요. 제가 사람을 쉽게 믿지 말라고 세상에는 사기꾼이 많다며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한 기억이 있었죠. 저는 며느리에 대한 얘기는 미안하지만 아들이 아주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놓였습니다. 경제적 권한을 끝까지 주지 않고 아들이 모든 것을 관리하길 바랐지요. 그러나 자기 인생을 잘 살아가던 아들이 어느 날 우리 집에 홀로 찾아왔어요. 할 말이 있다며 진지한 표정으로 밥도 거부하며 입을 열기 시작했죠. 엄마, 당분간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뭐? 아니, 왜? 무슨 일이야?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자주 오시는 것 같아서 이제는 연락하고 만나고 싶습니다.
아들이 저에게 서운한 말을 전화로 했다는데 늙은 어미가 부끄러워서 아내와 떡을 볶아야 하는데 방해가 된다거나 반찬 같은 건 그만두라고 했다더군요. 순간 혈압이 오르고 열이 났지만 화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집 자식들도 기본적으로 반항을 하며 살기 때문에 약과한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야겠다. 내가 너무 나섰지. 불편하게 해서 미안하다, 엄마. 그게 아니라. 아니에요. 죄송해요. 차량에 문제가 없다고요. 착한 애가 제게 오지 말라 했을 것 같진 않아. 그건 내 생각이지. 내 생각이고 내 판단이야. 말할 일은 다 했으니 이만 가볼게요. 더 하면 엄마 감정만 더 상할 텐데. 알겠어요. 하지만 밥은 먹자. 같이 집으로 가서. 아니야. 저희 집에서 먹을 거야. 아들이 우리 집이라는 말을 하자 남의 말처럼 들리더라. 어쨌든 아들이 절 때리는 듯한 태도에 몇 날 동안 입맛도 없고 잠도 잘 안 왔어. 그리고 몇 주 동안 아들 집에 가지 않았는데 며느리한테서 전화 한 통도 없더라고. 처음에는 잘 다루다가 완전 좋았던 것만은 아니었던 모양이군. 제가 눈치가 없었던 것 같았어요. 얼마 후 기분 전환도 할 겸 혼자 백화점에 쇼핑을 하러 갔어요. 새로 옷도 사입고 맛있는 것도 먹고 돌아오려고 했어요. 겨울 대비해서 점퍼도 하나 사고 목도리도 하나 샀어요. 뭐 그 정도면 충분히 쇼핑이 된 것 같아서 백화점 푸드코너로 걸어갔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속에서 제 며느리의 얼굴이 보였어요. 보통 미모가 아니었기 때문에 눈에 확 띄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다정하게 팔짱을 낀 남자는 제 아들이 아니라 외간 남자였어요. 나이가 많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예전엔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아 걸음을 의심했죠. 서둘러서 며느리가 있는 쪽으로 향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탓에 여러 번 걸음을 멈춰야 했고 멀어져가는 며느리를 놓쳐버렸다. 백화점 밖으로 나가는 걸 보고 따라 나갔는데 이미 사라져서 보이지 않았다. 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같아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지금 어디 있어요? 당장 봐야겠어요. 저요. 저 지금 집인데요. 왜 거짓말 하는 거니? 내가 널 백화점에서 봤다고 다른 남자랑 다정하게 팔짱 끼고 가는 걸 봤단 말이야. 파른 대로 말해. 너 어디야? 어머님, 저 진짜 집이에요. 지금 오셔서 보시면 되잖아요. 끝까지 거짓말을 하겠다는 게 좋구나. 총알 택시를 타고 갈 테니 누가 먼저 집에 도착하겠는지 보자. 내가 먼저 도착했을 때 내가 집에 없다면 안 돼. 전화를 끊고 택시를 잡아 타고 요금을 2배 주겠다고 말하며 아들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정말 빨리 도착해서 며느리보다 먼저 올 것 같아 확신했지만 결국 아들은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며느리가 나오지 않으면 거짓말을 한 게 들키겠지만 현관문이 열리며 부스스한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어머님, 벌써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저 지금 청소 중이었어요. 라며 말했습니다. 이럴 리가 없는데 백화점에서 본 너는 뭐냐 남자랑? 뭔 일 있었어? 어머니, 오늘은 백화점이 아니라 현관 밖에 나가지도 않았어요. 청소하시는 게 보이지 않아요? 회포입니다. 옷도 참으시고 화장도 하지 않았구나. 청소 끝나고 샤워하려고 씻지 않았어요. 내가 잘못 본 건가요? 분명히 널 봤는데 말이에요. 저랑 닮은 사람을 봤나요? 어쨌든 어머니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좋아요. 그동안 왜 관심이 없었어요? 저는 오해를 풀고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질문에 답했습니다. 그건 신혼 여행 중인데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 차치한 거예요.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내가 한 번도 연락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고요? 아, 죄송합니다. 실은 친정엄마가 한동안 아프셔서 친정을 지내면서 정신이 없었어요. 어머님께서 어딘지 정말 심각한 건 아니지만 우울증 비슷한 증세로 하루하루 울고 계십니다. 저는 친정에 가서 어머님을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며 도울 수 있도록 노력 중이에요. 물론 병원에도 모셔가고 있어요. 난 이런 일을 몰랐기에 서운해하고 있었어요. 부끄럽게 생각하네요. 오해를 풀고 이야기를 나눈 후에 기분이 한결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아들 집에 얼씬거리지 않고 지내기로 했습니다. 아들의 말대로 뜸하게 찾아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한 달 동안 아들과 간간히 안부 전화를 주고받으며 지냈습니다. 아들이 빈말이라도 놀러 오라는 말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마지막으로는 항상 잘 지내라고 말하며 매듭을 짓고 끊어버렸어요. 조금 서운하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죠. 이미 다 큰 녀석이고 집안의 가장이 된 아들이니 제가 놓아주어야 맞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마음대로 되지 않는 법이죠. 몇 주가 지나자 아들과 며느리가 보고 싶어서 반찬을 만들어 신혼집을 찾아갔습니다. 연락을 먼저 드리지 않고 찾아갔는데 괜찮을까요? 무턱대고 찾아가서 다행히 아들과 며느리 둘 다 집에 있었고 제 방문을 환영하는 듯 보였습니다. 특히 며느리는 제가 많이 반가웠는지 제품에 쏙 안기더라고요.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보고 싶었어요. 그동안 정신없어 연락도 못 드렸네요. 그래도 마음은 항상 어머님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했어요. 아, 이거 우리 며느리가 나만큼이나 반가웠나 봐요. 고맙다, 사자가. 어머니, 어서 들어오세요. 오늘 맛있는 것 해드릴게요. 이젠 요리 좀 느린 게냐? 아니, 먼저 밥을 해준다고 해 말이에요. 어머님, 한 번도 못 드셔본 요리 해드릴게요. 마라탕이라고 요즘 유행하는 음식인데 제가 진짜 잘하셨어요. 마라탕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며느리가 나를 위해 무언가 해주신다는 것은 기쁜 일이었습니다. 한편 아들은 제가 오신 것을 기분 나빠하는 것 같았는데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만 있었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주방에 있는 동안 얘기를 걸었습니다. 진호야, 엄마가 오신 게 싫은 거냐? 인상이 좋지 않구나. 아니에요, 엄마. 그냥 연락 없이 갑자기 찾아오셔서 당황해서 그런 거예요. 그거 그 소리지. 허락받지 않고 오셨다고 화가 난 거니 미안하다. 혜미가 눈치 없기도 하고 색시가 너무 보고 싶어서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이곳으로 왔어요. 오늘만 파주세요. 엄마도 알고 계셨어요. 오래 머물러 주세요. 됐죠. 아들이 마지못해 대답하는 소리를 듣고 다시는 이렇게 오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결혼 후에 변해도 너무 많이 변해버렸어요. 결국 며느리가 뭘 만든 건지를 식탁으로 가져다가 불렀어요. 냄새가 독특해서 맛을 보니 제 입맛에 맞지 않았어요. 그래도 열심히 좋은 얼굴로 며느리를 기쁘게 했어요. 아이고, 참외 이거 내가 진짜로 만든 거니? 정말 맛있어. 아주 맛있어. 정말로요. 어머님 입맛에 맞으셔서 다행이에요. 이게 호불호가 갈리는 음식이거든요. 그럼 어머니 많이 드세요. 저는 억지로 마라탕을 푹푹 끓여서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누는 중에 며느리와 아들이 며칠 뒤 제주도로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6개월 동안 계속 일만 하던 아들이 이번에 모처럼 여유가 생겨서 이런 계획을 세웠다고 해요. 며느리는 여행 생각에 들뜨고 제주도의 관광지를 여러 곳 검색해서 일정을 다 맞춰놨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제주도에 가면 무조건 폭포가 있는 곳에 가려고 해요. 아, 제주도에 정말 아름다운 곳이 많죠. 구경 잘 하고 오세요. 어머님도 같이 가시면 좋을 텐데요. 오빠도 어머님을 모시고 가면 어떨까요?
며느리의 말에는 기대하지 않았지만 아들은 약간 야른 미소를 짓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따라갈까봐 빈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반찬을 냉장고에 정리해 주었기 때문에 제 할 일은 다 해서 나갈 생각이었습니다. 아들이 계속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어서 마음이 편치 않아서 일찍 일어났어요. 찐우야, 새아가 애미는 그만 가보, 엄마. 다음에는 연락해서 올게요, 어머님. 벌써 가세요, 아쉬워. 그럼 조심히 가세요, 어머님. 엄마, 제가 연락 드릴게요. 그리고 반찬 잘 먹을게요. 아들은 신혼집에서 나와 아파트 단지를 지나가는데 현금 인출기가 보였습니다. 며칠 뒤에 제주도 여행을 떠날 아들을 위해 용돈이나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현금 100만 원을 찾아 아들의 신혼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멀리서 누군가가 나를 불렀습니다. 세상을 떠난 남편의 벗이었어요. 아유, 재수씨, 이 얼마나 오랜만인가요? 어떻게 이렇게 되셨나요? 이 주변에 이사 오셨나요? 오랜만이네요. 처음이네요. 여기는 제 아들의 신혼 아파트예요. 6개월 전에 이사 온 거죠. 아유, 그런가요? 왜 결혼식에 부른 적이 없나요? 서운한데요. 아유, 죄송해요. 바빴던지 가까운 친구들만 부르고 남편의 친구들은 아무도 부르지 않았네요. 부르지 않았어요. 그 남자는 친구 집에 들렀다가 나가는 길이라고 했어요. 그랜 채 남편과 친하게는 했는데 허세가 심해서 거리를 두고 지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보니 반가워서 잠시 서서 대화를 나눴는데 그 남편 친구가 제 아들 집에 같이 가면 안 되냐고 묻더군요. 아유, 재수씨 아니면 진우 얼굴도 보고 각시도 볼 겸 저도 잠깐 얼굴이나 보고 나왔으면 좋겠는데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보고 싶으세요? 아유, 그럼요. 절친한 놈 아들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죠, 아이. 잠깐 현관에서 인사만 좀 하고 나올게요. 같이 갑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어요. 잠깐이니까 괜찮겠죠? 106동에 있어요. 제가 용돈 줄이려고 다시 가려고 했는데 혹시 하나 달고 가게 됐어요. 그래도 아주 잠시 들릴 거니까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아무래도 제가 나올 때 문을 콱 닫지 않고 나온 모양이라 현관문을 슬며시 열고 신발장으로 들어가 아들과 며느리를 기다렸습니다. 저가 기침을 하면 신호를 보냈는데 아무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안방에서 새어나오는 아들과 며느리의 목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두 사람은 싸우고 있었나 봐요. 곰살 같고 밝은 며느리의 말투는 온데간데 없고 찢어지는 목소리였어요. 저희 부모님 우리 집에 모시게 돼서 미안해요. 얼마나 말을 해야 알아듣는 거예요? 나는 미워서 그런 건데 상의해야겠어요. 아가씨, 미안한데 알아듣게 말했는데 엄마가 눈치 없이 찾아오셨어요. 미안합니다. 그만큼 미안하다면 당신의 경제적 권한을 내게 넘기고 혼인계약을 하자. 언제까지 믿을 수 없는지 몰라요. 아가씨, 이전에도 얘기했듯이 그것은 2년 뒤에 할 것이라고 했지요. 요즘 젊은 부부들도 대부분 그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아이야, 다른 것은 제 말 잘 듣는데 왜 경제적인 일에서만 말을 듣지 않나요? 아가, 너 이러면 정말 나가버릴 거야. 다음은 수정된 한국어 번역입니다. 다른 남자에게 버리겠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여보, 제발 말하지 마요. 알았어. 결혼식 꼭 끝내자. 경제적인 일도 내가 맡을게요. 제주도로 함께 여행 갈 거예요. 다 해줄게 뭐, 정말이야. 우리 남편 최고예요. 약속을 꼭 지켜야 해요. 알겠어요. 당신이 집을 나간다고 협박하는 걸 어떻게 제발 가만두겠어요? 뭐든 다 해주기로 했죠. 그럼 화 풀으세요. 좋아.
그럼 여행 준비를 시작해야겠어요. 며느리가 고백하는 진정성을 깨달았어요. 돌아가려는데 남편 친구가 기침 소리를 내며 둘을 보려고 기다리라고 했대요. 이런 불효자들은 혼셔 당해야 한대요. 한 사람이 말했어요. 우리 아들과 며느리가 거실로 나왔다. 며느리를 쏘아봤습니다. 제 앞에서 온갖 착한 척, 귀여운 척, 사랑스러운 척 다 하더니 뒤에서 욕하는 건 물론 아들에게 저를 신혼집에 못 오게 해서 표정이 당연히 일그러졌죠. 화난 표정으로 며느리와 아들을 쏘아보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제 뒤에 있던 남편 친구 복남 씨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두 손으로 입을 막으며 사시나무처럼 벌벌 떨더군요. 둘이 무슨 원수를 지었나 해서 복남 씨를 쳐다봤는데 예상치 못한 말을 꺼냈습니다. 그 노인네가 며느리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자기야, 아니 민주야, 이게 어떡해요? 어떤 일이야? 자기랑 사귀다가 잠수 타더니 시집에 갔었어. 그 미친 소리를 들은 나는 복남 씨에게 뭘 잘못 먹었냐고 물었습니다. 이봐, 놓친 내가 돌았나? 하지만 복남 씨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 며느리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아니 자기야, 왜 연락도 없이 날 버릴 수가 있는 거야? 난 자기랑 시작하려고 마누라랑 황혼 이혼했다는 말이야. 아이씨, 재수 온 붙었네. 저 놓쳤나? 여기를 왜 온 거야? 어머님, 저 놓친 내랑 아는 사이예요. 왜 달고 들어와서 사람을 놀라게 해요? 뭐, 너 지금이 무슨 상황인지 해명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복남 씨가 사실대로 말하라고 해요. 내 며느리와 어떤 관계인지 처음부터 다 이야기해달라고요. 그래서 복남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맞아요. 민주를 처음 만난 건 5년 전 강남의 룸사롱에서였어요. 민주를 처음 만나자마자 마음을 빼앗겨 사귀자고 매달렸어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저를 위해 용돈을 준다고 하니 마음을 열었다고요.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됐어요. 저는 민주가 룸사롱을 다니지 않게 하려고 용돈뿐만 아니라 생활비, 월세, 쇼핑 비용까지 다 부담했어요. 돈으로 마음을 살아가는 게 어리석은 일이지만 민주가 나에게 모든 것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바쳐가며 사랑했어요. 우리는 함께였어. 작년에 결혼 약속도 했어요. 하지만 갑자기 연락처를 바꾸고 잠수를 타게 돼서 민주를 찾으려고 서울에 있는 술집마다 다 찾았어요. 민주를 찾을 듯 살아남은 것처럼 서울 바닥을 헤매다가 오늘에서야 만났어요. 아니, 내 사랑 민주야. 오빠 왔어. 란 말에 복남이 오빠가 왔다 라고 하니 그 말이 너무 어색해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결국 내 며느리가 룸살롱 술집 마담이고 50년 차이 나는 연에게 용돈을 받아가며 연애를 한다는 게 사실이냐고 여쭤봤습니다. 정말로 역겹고 오바이트가 흘러내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에게 전부 사실인지 물었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물었습니다. 세기 차이 나는 남자 말이 모두 사실이야. 간호조무사 출신이라더니 룸사롱에서 남자들을 간호해왔던 거야. 그리고 뽕남 씨의 애인이었다고. 아, 그렇군요. 지난번에 백화점에서 본 것이 너였군요. 맞았군요. 그때 옆에 있던 복남 씨였죠. 이게 뭐냐, 결혼 후에도 노인네와 놀아놨던 거야? A씨, 젠장할, 오늘 제대로 운이 없었어. 그래요, 맞아요. 백화점에서 존나 뛰어서 집으로 돌아가서 화장을 지우고 옷을 갈아입고 아닌 척했어. 그리고 오빠 말대로 나는 술집 다니는 여자예요. 근데 그건 모두 과거 얘기잖아요. 현재는 진우 씨와 잘 지내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나요? 당연히 문제가 있지. 너처럼 더러운 여자를 내 아들의 아내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이야. 제정신이 아니네. 진우 씨가 없으면 못 살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꺼지세요. 누린내를 풍기지 말고 나가라는 말이야. 저는 이성을 잃고 며느리에게 다가가 머리카락을 잡았습니다.
따귀도 날리고 등짝도 날렸습니다. 그러자 복남 씨가 뛰어와서 제 머리카락을 낚아챘어요. 아이 재수 씨, 이게 뭘 하는 짓입니까? 내 사랑 민주에게 왜 행패를 부리고 그래요? 여기서 매를 맞아야 할 사람은 바로요. 인연이라고 하죠. 산전수전하다가 저를 만난 거라죠. 어쩌다 진우랑 결혼하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여자는 내 여자니까 건드리지 마세요. 제가 소리를 질러서 아들이 정신이 번쩍 들었는지 복남 씨의 얼마 남지 않는 머리카락을 잡아채고 며느리의 머리채도 낚았어요. 그러자 며느리는 아들의 머리칼을 뜯어냈고요. 네 명이서 온갖 비명을 내면서 개판 아수라장으로 엄청난 머리카락을 뜯었습니다.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있는 상황이어서 싸움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들은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판단해서 주먹으로 며느리와 복남 씨를 때려 눕혔습니다. 건장한 아들이 한 대씩 날리니 나가 떨어지더군요. 여기서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들면 어쩌나 싶었는데 천만다행히게도 술집 출신년이자 50살 차이 나는 남자와 사귀었던 며느리에게 정이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에게 통보하듯이 말했어요. 더러운 년아, 당장 나가. 여기서 내 물건 하나도 없으니까. 몸만 나가면 끝이야. 뭐? 당신 날 버리겠다고 웃기지 마. 넌 나한테 빠져 있잖아. 나 없으면 못 살 만큼 사랑하잖아. 착각하고 있네.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노력한 것. 네가 우리 엄마를 욕할 때마다 헤어지고 싶었는데 꾹 참았다가 오늘에서야 확실히 알겠다. 너랑 혼인신고를 안 한 게 천만다행이었어. 여기 혼수들은 다 내 돈으로 샀으니까 너는 몸뚱아리만 가지고 꺼지면 돼. 들어보니 신혼집을 채워진 혼수를 아들이 모두 장만했답니다. 보나마나 며느리가 공사를 치려고 돈을 안 들이고 아들의 재산을 처먹을 계획이었던 것 같았어요. 어쨌든 며느리는 아들의 통보에 발광하다가 이내 방향을 바꾸더군요. 복남 씨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오빠 동남, 오빠 나 아직 사랑해. 우리 다시 시작할까? 저 치사한 새끼는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줘. 오빠 같은 사람을 내가 왜 버렸는지 모르겠어. 미안해. 당연히 다시 시작해도 되지. 아니야. 어떤 일이든 올지하든 민주만 한번 다녀줘도 괜찮아. 내가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지만 왜 죽을 순간까지 민주 곁에 있고 싶다고. 정말 이제 우리 여기서 나가자. 더럽고 치사한 것들하고는 더는 지내기 싫어. 누린내 나는 15년은 눈치도 없이 찾아와서 사람을 괴롭게 하나? 남편이라는 놈은 짠돌이라 돈을 졸라 쓰지 않아. 돈 좀 있고 꼬셔봐도 지갑을 열지 않는다고. 오빠, 우리 나가자. 아이. 그래, 민주야. 앞으로 이 여자만 믿어라. 이봐요. 재수씨 그리고 진우, 이 두 사람은 앞으로 우리 민주 앞에 나타나지 말아요. 오늘처럼 무식한 짓을 또 하면 절대 안 되겠고 2년 전부터 미친 로맨스 드라마를 찍었다는데 정말 어이가 없어서 실수했습니다. 어쨌든 저희 며느리가 더 이상 나가기 싫다고 하니 일은 이미 끝난 것 같습니다. 2년 전이 나가면서 저와 아들은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서 벽만 보다가 서로 마주보고 꼬투리를 잡고 웃게 되었어요. 상황이 너무 어이가 없고 기분이 이상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멍하니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아들은 집 정리를 하더니 집을 부동산에 맡기고 혼수를 중고로 팔았어요. 그리고 다시 저와 함께 살자고 하더군요. 엄마. 지난번에는 미안했어요. 그 엄마께 냉정하게 대해야 했는데 내가 민주에 빠져 있어서 시키는 대로 다 했던 것 같아요. 정신을 차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괜찮다. 이제라도 돌아왔으니 됐어요. 그런데 진우야, 우리 다른 곳으로 이사 갈까요? 그 엄마 집도 팔고 새로운 곳에서 시작하고 싶구나. 그게 좋은 생각인데요. 그럼 어디가 좋겠어요? 나도 강남에서 살아보고 싶다.
다른 아파트로 알아보자. 저는 더 늙기 전에 강남에서 한번 살아보기로 했어요. 욕심이긴 하지만 비싼 집에서 아들과 지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만에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를 했어요. 정말 상상조차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저희 옆집에 누군가 새로 이사를 왔는데 그 사람은 복남 씨와 전 며느리였어요. 두 사람은 신혼살림을 차리고 우리 옆집에 놓여졌거든요. 이게 어떤 운명의 장난인지 제 머리가 아프고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아파트 복도에서 우연히 만난 두 사람은 팔짱을 끼고 콧소리를 내며 꼴값을 떨고 있었습니다. 오빠, 나 못기 사줘. 그리고 용돈도 올려줘. 한 달에 800만 원만 줘. 앞으로 팍팍 써줄 테니까. 다시 술집 나갈 생각은 하지 마. 저는 두 사람을 보고 한숨을 쉬며 멈춰섰어요. 이 쓰레기 바퀴벌레 커플을 여기서 다시 보낼 생각은 없어. 너희가 아파트에 살림을 차린 거야? 시어머니, 안녕하셨어요? 제가 강남으로 이사를 왔는데 재수없게 두 분을 보니까 바로 이사를 가고 싶어지네요. 불편하시면 시어머니도 이사 가시면 되겠네요. 저는 그런 걸 전혀 신경 쓰지 않거든요. 오빠만 있으면 어디든 괜찮다고요. 이야기하면서 자빠져 있는 술집년이랑 아름답고 젊은 열을 밝히는 팔정난 늙은 분이 잘 어울리시네요. 그런데 말이 나였는데 복남 씨가 호통을 칠 정도로 신났어요. 난리를 치길래 무시하고 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후에도 자주 아파트 복도나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는데 매번 소름 끼치도록 역겨웠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하다 벽간 소음으로 저를 미치게 하더라고요. 밤에 자려고 누워있으면 그 짓하는 소리를 크게 내며 귀를 막아도 안 되고 벽을 차도 두 놈들은 매일 그 지드로 환장해서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이 상황에서 다행인 건 아들 방이 반대편에 있어서 그 더러운 소리를 듣지 않아도 됐습니다. 자기 전처가 옆집에서 80대 노인네랑 그 짓거리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얼마나 기분이 더럽겠어요. 여하튼 전 며느리와 복남 씨의 밤에 사랑은 매일매일 늑대처럼 울부짖으면서 끝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밤 아들이 사업 출장을 나가 외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옆집에서 두년놈의 더러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짜증이 나서 경비에게 인터폰으로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그 짓을 하는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더라고요. 이제야 잘할 만하다 싶어 눈을 감고 자려는데 이번에는 아파트 복도에서 여자의 비명소리와 오당탕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느 집에서 큰일이 난 것 같아 버섯 모양으로 나가봤더니 옆집의 남자가 그 짓을 하다가 복상으로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하얀 천이 그 남자의 얼굴까지 덮여 있었습니다. 있었고 구급대원들이 이동식 침대에 눕힌 채 끌고 나가더군요. 여자의 비명소리는 전 며느리의 울부짖는 소리였는데 복남 씨가 실려나가자 울음을 뚝 그쳤답니다. 오빠 잘가. 이제 오빠 재산은 내가 가질게. 노친내가 엄청나게 밝히더니 결국 그렇게 가는구나. 야, 너희 상황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니? 어머, 어머님 다 보셨군요네. 맞아요. 우리 복남 오빠가 북상사로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래도 가장 행복한 순간이 떠났으니 호상이잖아요. 그러니 웃어야죠. 이제 이 아파트랑 오빠의 재산 모두 다 내 것이 된다고요. 한복을 제대로 따든 차에 해외로 이사를 가서 편안히 살 것이라고 합니다. 대단한 년이구나. 내 아들이 너를 떠나더니. 이러한 못된 여자야. 마음대로 욕해도 좋으니까. 현재 제 기분은 최고로 좋으니까. 복남 씨가 세상을 떠난 것조차 어이가 없는데. 며느리는 유산을 받을 생각에 흥분하여 매우 기뻐하더군요. 그러나 하늘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며칠 후 민주가 아파트 복도에서 주저앉아 울고 있었어요. 그것을 보고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 너는 무슨 일이야? 왜 집에 물건을 꺼내고 있어? 이사를 가는 거냐? 라고요. 어머님, 무슨 소리예요? 이 집은 월세인데 이 집주인이 복남인가요?
그는 돈 한 푼 없는 거지 새끼라고 하더라고요. 그는 빚만 쌓고 제사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보험 요금을 낼 수도 없어서 오래전부터 해지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푼도 못 받고 여기서 쫓겨날 거라고 말이죠. 결국 이렇게 마무리될 줄 알았네요. 마치 코믹 영화를 보는 기분이 들었어요. 다른 여자 사귀면서 다시 살 길 찾아야겠죠. 너는 잘할 수 있는 데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침대에서 매일 밤 팔굽혀펴기 소리를 듣고 보면 보통 밝혀지지 않는 뭔가가 있더라고요. 팔굽혀펴기를 하는 남자가 많으니까 잘 꼬드기는 거니까요. 보고 싶어요. 그럼 이만 들어갈게요. 그러자 전 며느리인 민주가 제 발목을 잡아서 납작 엎드렸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다시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당장 머물 곳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요. 저랑 진우 씨랑 다시 같이 살면 좋지 않을까요? 말 나온 김에 제가 지금 어머님 댁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이런 미친 정신병자야. 넌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고 떠드는 거냐? 왜 말이 안 돼요? 진우 씨랑 저 한 번 살아봤는데 2번은 같이 못 살겠어요. 어머님, 제가 집에 들어가 살도록 허락해 주세요. 제발요. 이곳은 내가 그렇지 않으면 손목까지 더럽혀 버릴 거야. 내가 풀어줄 테니 손목을 앞으로 내밀어. 부르지 마세요. 손목이 부을 것 같아요. 이 집에 들어오기만 하세요. 나는 다시 지하세계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발목을 잡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퇴근 후 돌아오는 아들 진우가 며느리의 머리카락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 여자, 놓치면 붙어서 살았다가 돈 한 푼 없이 쫓겼다가 다시 내게 오겠다더군요. 대가리 속엔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 건가요? 당장 사라지세요. 우리 근처에 한 발짝도 다가오지 마세요. 엄마, 소금 좀 가져와 주세요. 진우 씨, 제가 잘할게요. 그러면 다시 시작하자. 응, 내가 할게요. 할 수 있는 일은 다 할 테니까 나를 아내로 받아줘. 이거 보세요. 몸을 팔아서 기생하는 아줌마. 그 더러운 몸뚱아리를 빨리 여기서 치워. 그리고 나가 재혼하면 똑똑하고 잘난 여자랑 잘 지내고 있단 얘기야. 그러니까 괜한 소리 하지 말고 제 자리에 있는 수준에 맞는 남자를 만나. 팔순 노인을 만났으니 90이나 100살 노인을 꼬시면 될 것 같아. 너의 특기가 뭐야? 잠자리를 활용해서 꼬셔보라고. 내가 이렇게까지 탄원하는데 날 걸레로 취급하지 마.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너가 지켜보게 될 거야. 아니, 난 더 잘난 남자를 만나고 있는데 옆집으로 다시 이사 올 거야. 그래요. 내가 알아서 하세요. 제발 꺼져 주세요. 그래서 며느리는 아파트 복도에서 일어나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제가 본 며느리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 후 제 아들은 연애하던 여자와 재혼했습니다. 이번에는 사기꾼이 아닌 제대로 된 여자였습니다. 똑똑하고 능력 있는 변호사였죠. 이제야 아들이 제대로 된 짝을 만나게 된 것 같아 마음을 내려놓았어요. 그 다음 해에는 새로운 며느리가 임신하여 더할 나위 없이 기쁜 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나는 84세가 되어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어요. 며느리가 대학병원에 예약을 잡아줘서 거기서 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나오려고 했을 때요. 휠체어에 앉은 여자가 눈에 띄었어요. 얼굴이 새까맣고 핏기가 없어서 안쓰러웠어요. 머리카락도 듬성듬성 빠져 있어서 환자처럼 보였답니다. 나이가 젊어 보여서 안타까운 감정이 들었지만 가까이서 여자의 얼굴을 보니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여자는 바로 전 며느리인 민주였습니다. 어머나, 넌 민주 아니지? 새로운 시누이를 꼬셔서 잘 살 것 같았는데 어째서 그렇게 되었을까요? 꼴이 이게 뭐야? 아, 이게 뭐야? 또 어머님이네요. 왜 자꾸 우연히 만나는 거죠? 아, 짜증나. 암에 걸려 죽게 생겼는데 재수없는 여자 얼굴을 한 번 더 보고 싶지 않았어요. 가겠네. 아,
그래서 머리가 많이 빠졌구나? 그래. 그 수술은 했니? 수술이야. 말기라서 손도 못 댄대요. 젠장, 내 인생 겨우 33년 살았는데 황천길 가게 생겼네. 넌 어떻게? 암에 걸려도 이 뱀은 걸레는 그대로니? 이봐요. 어머니, 나한테 군소리 할 거면 돈이나 주고 떠들어요. 병원비 없어서 쫓겨나면 길바닥에서 객사하게 생겼거든요. 안 그래도 인생 뭐 같은데 시비 걸지 말고 갈게 가세요. 그래, 미리 명복 비마 잘 가라. 재수 없어. 어머님도 진우씨도 영원히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저주를 퍼볼 거라고요. 역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닌가 봅니다.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저는 예전에 며느리가 암에 걸려 죽은 적이 있는데 그 일에 대해 전혀 안타깝거나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집으로 돌아가는 걸음이 너무 가볍게 느껴졌고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며느리에 대한 소식도 듣거나 알아보지 않았어요. 그가 사느냐 살느냐에 대해서는 더는 제게 상관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를 잊어버렸어요. 제 아들과 며느리와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가 됐네요. 조금 어색하고 황당하지 않나요? 그렇게 며느리의 기억을 오늘부로 완전히 잊고 싶습니다. 여러분, 직업에 귀천이 없다. 는 말은 전혀 소리가 없는 소리입니다. 웃음과 몸살을 사는 사람들을 직업으로 여기지 마시고요. 그런 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새로운 가족을 맞아들일 때는 꼭 심사숙고하시고 정성껏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다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안녕히 계세요.